지금의 한국이 있는 건 다 중국 덕분이잖아.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중국인 학생과 날이 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여성. 한국을 비방하는 그들의 말에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여성은 한국인이 아닙니다. 대체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헝가리 여성이 겪은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 살고 있는 나지 에바라고 해요. 부다페스트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답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두 나라 사이에 신기하게도 공통점이 많다는 사실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헝가리어로 아빠를 아파, 엄마를 마마라고 부르는데 한국어와 비슷해서 처음 알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또 헝가리도 이름보다 성을 먼저 부르고 연도나 주소 배열 방식이 한국과 비슷하답니다. 어라, 이건 우리랑 똑같네. 하면서 매일 발견하는 공통점이 재밌더라고요. 헝가리는 유럽에 있으면서도 아시아적인 요소가 섞인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의 전통음악은 오음계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 민요와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덕분에 한국 음악을 들으면 묘한 친밀감을 느끼곤 해요. 한국의 전통음악을 공부하면서 헝가리 음악과의 연결점을 발견하는 것이 즐거워요. 헝가리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면 형제국가라고 말하며 친근함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튀르키예가 형제의 국가라고 많이 알려져 있다던데 헝가리 사람들도 결코 마음으로는 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주세요. 이런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서는 한류가 아주 인기가 많아요. 작년은 제가 진정한 케이팝 덕후로 거듭난 해였어요. 특히 한국의 인기 아이돌 그룹 세븐틴이 부다페스트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완전 꿈만 같았죠. 어머, 이게 실화야? 하며 친구들이랑 단톡방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그들이 우리 도시에서 촬영했다는 것만으로도 팬들 사이에선 빅뉴스였고, 저 역시 그 현장을 상상하면서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부다페스트에서 케이팝 아이돌이 촬영을 했다는 소식은 헝가리 전역을 들썩이게 만들었죠. 케이팝 덕후들의 심장이 얼마나 뛰었을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사실 세븐틴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케이팝이랑 한국 드라마는 이제 헝가리 사람들의 일상에 녹아들었거든요. 헝가리의 한류 동호회는 장르나 연령,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부다페스트는 물론 헝가리 전역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매우 크죠. 태권도나 부채춤, 서예 같은 활동은 물론이고 한국의 가야금 소리에도 감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다페스트에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한국 문화원이 있는데 여기선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넘쳐요. 드라마 대장금이 방영된 이후로는 한국 음식에 대한 인기도 더 높아졌어요. 대장금은 2008년에 헝가리의 지상파에서 방영됐는데 시청률이 30%가 넘었죠. 헝가리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라고 놀랄 정도였답니다. 대장금은 헝가리에서 한국 드라마 신드롬을 일으켰고 덕분에 한식에 대한 관심도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제가 처음으로 한국식 길거리 토스트를 먹어본 건 부다페스트에 있는 한국식 카페에서였어요. 양배추가 가득 들어간 토스트로 헝가리 스타일과는 완전히 달랐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헝가리 사람들은 양배추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빵 사이에 신선한 양배추가 잔뜩 들어있고 그 위에 불고기, 햄, 달걀까지 취향껏 골라 먹을 수 있다니. 뭐야, 이거 완전 혁명이잖아. 라고 환호를 했죠. 헝가리에서는 보통 빵에 치즈나 햄만 끼운 샌드위치가 전부인데 한국 길거리 토스트는 양도 많고 영양도 챙길 수 있어서 정말 든든한 한 끼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달고나 커피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헝가리에서도 오징어 게임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그 드라마 덕분에 달고나가 대세가 됐어요. 부드럽게 휘저어 만든 달고나 커피는 만드는 재미도 있고 달달한 맛이 입안에서 오래 남아서 좋더라고요.
친구들도 한번 만들어 보고는 다들 이거 뭐야? 맛있어. 하며 달고나에 푹 빠졌답니다. 한식 사랑은 더 말해 뭐해요. 부다페스트의 한국문화원에는 유럽 최대 규모의 한식 체험관이 있는데 한식 클래스는 열자마자 10분 만에 매진되는 인기 프로그램이에요. 처음엔 3개의 클래스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10개 이상으로 늘어났죠. 사람들은 김치부터 비빔밥까지 다양한 한식을 배우면서 한식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고 있어요. 헝가리 사람들은 고기 위주의 식단을 즐기는데 채소가 많이 들어가는 한식이 건강식으로 인식돼서 그런지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헝가리에서 한국 문화가 점점 사랑받고 있는 걸 보면 한국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어깨가 으쓱하고 정말 뿌듯하고 즐거워요. 저는 헝가리에서 자라면서 한국과 헝가리의 관계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어요. 헝가리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은 정말 고마운 나라로 여겨지거든요. 공산주의 시절이 끝나고 헝가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 한국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해요. 헝가리가 과거와 비교해서 지금처럼 잘 살게 된 데에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큰 역할을 했죠. 특히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대기업들이 헝가리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우면서 헝가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과 헝가리의 기초과학이 만나 연구 개발이 활발해졌고 그 덕분에 두 나라 사이의 유대감도 깊어졌어요. 덕분에 헝가리 사람들은 한국을 매우 고맙게 생각한답니다. 가끔 사람들이 헝가리는 중국이랑 더 가깝지 않아? 라고 묻기도 하는데 실제로 헝가리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 꽤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헝가리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경제적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번갈아가며 헝가리 최대 투자국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인들에 대해 헝가리 사람들은 그다지 호감을 갖지 않아요. 중국의 투자 자체는 고마운 일이지만 그들이 헝가리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는 정말 참기 어려워요. 마치 헝가리를 작은 나라 취급하면서 대국과 소국의 관계로만 보려는 듯한 태도는 헝가리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든요. 우리 헝가리도 자부심 있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라고 해도요. 헝가리 사람들은 자국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해요. 특히 헝가리어는 전 세계에서 흔치 않은 독립적인 언어고 18세기 후반에 언어 개혁을 통해 공용어로 발전시킨 우리의 역사는 너무나 소중하죠. 게다가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도 우리는 자부심이 대단해요. 헝가리의 예술과 과학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헝가리는 프란츠 리스트, 벨라 바르톡 같은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많이 배출한 음악의 나라예요.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도 15명이나 배출했어요. 존 폰 노이만 같은 컴퓨터의 기초 원리를 세운 인물부터 레오 에드워드 텔러처럼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을 개발한 과학자들까지 헝가리는 작지만 굉장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답니다. 2023년에 헝가리 과학자들이 생리의학상과 물리학상을 연달아 수상하면서 헝가리의 과학적 우수성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어요.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일지라도 그만큼 독특한 전통과 강점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중국의 일방적인 태도가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우리가 만만해 보이나? 하고요. 이런 생각을 하면 한국과의 따뜻한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며칠 전 우리 한국학과 친구들과 함께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을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이었어요.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은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분위기가 훈훈했죠. 그런데 갑자기 중국 학생 몇 명이 우리 대화에 끼어들더니 한국이 도둑질을 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은 한국이 노벨상을 훔쳐갔다라고 주장했어요. 원래는 중국이나 일본 작가가 유력한 후보였는데 한국이 주최 측을 돈으로 매수했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그저 어이가 없었어요. 뭐라고 대꾸하기도 전에
그들은 한국의 케이팝이나 드라마 역시 전부 중국 문화를 훔친 것이라며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도 한국이 중국의 식문화를 베낀 거라고 하고, 오징어 게임도 일본 만화를 모방한 것이라면서 한국이 주변국 문화를 자기네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한다고 비아냥댔어요. 그 말에 우리 중 한 명이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죠. 한강 작가는 금세기의 해밍웨이라고 불릴 만큼 훌륭한 작가야. 그분 책은 읽어봤어? 너희가 말하는 중국이나 일본 작가의 책은 읽어봤냐고?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 대한 넷플릭스의 대응을 예로 들며 베끼는 것과 재창조는 다르다는 말을 했죠. 중국이나 일본이 백날 떠들어도 같은 소재로 한국 같은 작품은 만들지 못할 거야. 라는 말에 그들은 당황한 눈치였어요. 더 충격적인 순간은 그 친구가 넷플릭스가 중국에서 금지됐는데도 중국 사람들이 몰래 보고 그걸 평가하는 웹사이트까지 만들었다더라 라고 꼬집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중국이 흑백 요리사를 베껴서 청옥 요리사까지 만들었다던데 그게 사실이야? 라고 묻자 그 중국 학생들은 얼굴이 빨개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결국 우리에게 욕설을 퍼붓고는 한국학을 배우는 애들은 상대할 가치도 없다라며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죠. 그 순간 정말 통쾌하면서도 씁쓸했어요. 형제의 나라인 한국의 문화적 자부심을 지켜낸 기분이 들었지만 이렇게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헝가리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건 저에게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헝가리에 한국학과가 정말 많고 세종학당도 무려 3곳이나 있답니다. 수업도 거의 한국어로 진행되는데 학생들 한국어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깜짝 놀랄 정도예요. 한국학과는 그만큼 인기 있고 경쟁률도 치열하죠. 헝가리의 유명한 대학교인 웨트베시로란드 대학교의 한국학과는 인문대학에서 가장 높은 합격선을 기록했을 만큼 핫한 학과예요. 헝가리 전체 대학 학과 중에서도 입학 점수 상위 10위 안에 들 정도라니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 나시죠? 영문과 다음으로 인기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헝가리에서 한국학의 위상을 더욱 체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게다가 졸업도 하기 전에 벌써 한국 기업들이 우리 학과 학생들을 데려가려고 한다니 이건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요.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한국타이어,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헝가리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니 취업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든든하죠. 요즘처럼 한국의 문화와 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 시기에 한국학을 선택한 건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헝가리에서 한국 기업에 취업하는 저의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학과 학생들은 교수님을 모시고 단체로 서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가기 전부터 서울이 멋진 도시일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뛰어넘더군요.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 그리고 거리를 가득 채운 질서정연함에 그냥 감탄만 했죠. 와,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어. 라고 친구한테 말했더니 다들 공감하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경복궁 방문이었어요. 교수님이 한복을 빌려 입고 궁을 구경하자고 하셔서 다 같이 한복을 입어봤는데 서로 너무 낯설어서 한참을 낄낄대며 웃었답니다. 한복을 입으면 경복궁 입장료가 무료라는 사실에 이거 완전 꿀팁이잖아. 라며 놀랐죠. 한복은 색감이 은은하고 부드러워서 저는 왕족이라도 된 기분이었어요. 경복궁 안을 걷다 보니 어느새 사극의 주인공처럼 궁궐을 누비는 상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궁을 다 구경하고 나니 한복 끝자락에 모래가 잔뜩 묻어있더군요. 아, 이거 어쩌지?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출구 쪽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걸 보고 뭔가 싶어가 봤어요. 거기엔 에어건이 있더라고요. 헝가리엔 이런 거 없잖아요. 흙먼지를 날릴 수 있는 에어건으로 한복을 깨끗하게 하고 반납했죠.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 배려해 놓은 게 진짜 한국의 매력이구나 싶었어요.
저희 헝가리 사람들은 다소 다혈질이고 음주 가무를 즐기긴 하지만 그만큼 의리와 정이 많아요. 한번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지켜주죠. 교수님이 헝가리인의 국민성이 한국과 닮은 점이 많다고 하셔서 한국에 더 끌리게 된 것 같아요. 저녁엔 한국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기 위해 교수님과 함께 고깃집에 갔어요. 우리는 한국식 바비큐를 구워 먹었는데 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더군요. 소주도 처음 마셔봤는데 생각보다 부드럽고 마시기 편했어요. 파전에는 막걸리가 잘 어울린다고 해서 당연히 그것도 시켰는데 구수하고 정말 파전과 잘 어울리더라고요. 배가 터질 것처럼 배부른데도 계속 음식이 들어가는 마법 같은 순간이었죠. 그때 식당 아주머니께서 오셔서 식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으셨어요. 우리는 이미 배부르게 먹었는데 무슨 말인가 싶어 어리둥절했죠. 교수님이 한국에선 고기를 먹은 후에 냉면이나 찌개로 마무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다들 멋지다며 깔깔대며 웃었고 우리는 또 한 번 식사를 주문했어요. 저는 김치찌개를 선택했는데 와 그 매콤한 국물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헝가리 음식도 맵긴 하지만 한국 음식은 진짜 예술이구나 라고 하면서 맛있게 먹었죠. 헝가리 사람들은 유럽에서는 드물게 매운 음식을 잘 먹는 편이에요. 김치, 고추장 같은 매운 재료도 익숙해서 한국 음식에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매운 음식이 많은데 헝가리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헝가리에는 고추, 무, 소고기, 마늘, 양파 같은 한국인들에게도 익숙한 재료가 들어간 구야시라는 매콤한 수프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서울에서 헝가리 식당을 찾아봤지만 하나도 없더라고요. 헝가리의 음식도 한국에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헝가리와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어 헝가리의 매력을 알리자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두 나라의 교류가 더 활발해지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성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상식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보고 느낀 모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과연 이 남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프랑스 남성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에 사는 앙리라고 합니다. 저는 파리의 출판 관련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활동적인 타입이라 여행은 자주 가는 편이지만 아시아에 가는 건 처음이라 너무나 기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멀리 떨어진 한국에 가게 된 건 한국인 친구인 태민이가 겨울방학을 맞아 한국에 들어가는데 저도 함께 가자고 초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태민이와는 유럽 여행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스위스를 여행 중이었는데 묵게 된 유수 호스텔의 방을 같이 쓰게 된 게 태민이었습니다. 유수 호스텔의 묘미라면 역시 세계 각국에서 오는 사람들과의 새로운 만남을 빼놓을 수 없죠. 여기에 묵는 젊은이들이 그렇듯이 우리는 밤에 맥주를 마시며 이것저것 가볍게 프리토킹을 했습니다. 태민이는 파리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공통의 관심사가 많았고 제법 말이 통했습니다. 둘 다 스노우보드 타는 걸 꽤나 좋아했고 스노우보드 관리에도 관심이 많아서 보드를 왁싱하는 방법이나 엣지 튜닝 이야기를 하면서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국인과 신나게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는 다음날 함께 융프라우의 스키장으로 가서 코스를 경쟁하듯이 함께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태민이는 전문적인 지식만큼이나 보드 타는 실력도 상당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스노우보드를 배웠고 한국은 눈이 많이 내리는 나라라 스키장에도 자주 갔었다고 했습니다. 태민이와는 정말 쿵짝이 잘 맞아서 스위스 여행 이후로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태민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가 않아서 우리는 종종 만나서 와인병을 기울이며 토론을 하기도 하며 친목을 돈독히 해갔습니다.
전 태민이에게 프랑스에 와서 제일 놀란 점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잘 보존돼 있는 프랑스의 유적이나 문화재 아니면 사람들의 독특한 토론 문화 같은 걸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태민이는 지하철 문이 수동으로 열리는 거가 충격이었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파리의 지하철은 타는 사람이 직접 문에 달린 레버를 돌리거나 버튼을 눌러서 문을 열고 타고 내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문도 있고 그게 뭐가 놀랄 일이냐고 전 피식 웃었어요. 태민이가 농담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생각에 잠기던 태민이는 그거보다 더 놀랬던 건 쥐를 본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깨끗한 백화점 같은 데야 없겠지만 골목 으슥한 곳에 쥐 한 두 마리는 어쩌다 보게 되는 건데 그렇게 놀랄 일인가 싶었어요. 저는 그럼 한국에는 쥐가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태민이는 아마 없지는 않겠지만 자신은 서울의 거리에서 한 번도 살아있는 쥐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또 농담을 하는 건가 생각했지만 태민이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서울이라는 도시가 약간 궁금해졌습니다. 우리는 파리의 샤를드골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할 때 보안 검색대에서 약간 시간은 걸렸지만 철저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샤를드골 공항에서는 밀항자가 티켓과 여권이 없이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2번이나 벌어져 큰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인천공항의 단단해 보이는 보안 절차가 오히려 좋은 점으로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보안이 철저한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유럽의 공항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아직도 수기 작성이 일반적인 유럽의 공항과는 달리 한국에는 디지털 인프라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저는 QR코드를 몇 번 찍고 입국 수속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저희가 맡긴 짐도 딱 적당한 시간에 나와주었습니다. 유럽의 공항은 수화물 분실 및 연착 비율이 높아 마냥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천공항은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하얀색 천막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의 공항 입구에서는 검역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빈대 및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검역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심지어 비행 중 갑작스럽게 건강 상태에 문제가 생긴 승객들을 위해 건강검진까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확실히 요즘 프랑스에서는 빈대가 극성입니다. 영화관이나 학교 기숙사 등의 공공장소 곳곳에서 빈대가 나왔다는 목격담들이 끊이지 않았고 지하철이나 고속철도에서 빈대를 촬영했다는 영상이 SNS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정부는 빈대가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는데 집단 노이로제에 걸린 상태라 빈대가 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되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며 대책을 제대로 내놓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올림픽이 코앞에 닥치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책회의를 한다는 둥 늑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태민이는 한국에는 빈대도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쥐가 없어진 것처럼 철저하게 박멸해서 지금은 전혀 불편을 겪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빈대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이 있을 정도로 빈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대체 한국은 무슨 방법으로 있던 빈대와 쥐까지 없앨 수 있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빈대 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 방제 대책을 시행하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환승 라운지나 입국장, 유아시설 등 주요 시설에 정부에서 인증한 인체에 무해한 살충제를 살포하고 빈대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고온 스팀이나 진공흡입 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빈대 방제 열풍기 서비스라는 게 있어서 빈대 물림 증상을 느끼는 여행객들은 의류나 신발을 이 열풍기로 소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항뿐 아니라 중저가 호텔과 목욕탕, 대학 기숙사를 비롯해 빈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검사하고 저가 숙박시설에는 재정 지원을 하며 빈대 박멸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철저한 방역 수준은 팬데믹 때도 세계적으로 유명했지만 빈대에 대한 대처를 보며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0년 전 많던 빈대들이 지금은 한국에서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갔습니다. 태민이가 앱으로 열차 시각을 검색해 주었는데 공항 열차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열차의 내부는 매우 고급스러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청결했고 의자도 너무 편안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와이파이는 느리고 잘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공항 열차의 와이파이는 너무 잘 연결돼서 감동했습니다. 순식간에 서울 시내에 도착했고 우리는 태민이네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로 갈아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이미 지하철 개찰구 안으로 들어온 상황이었기에 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태민이에게 미안한데 급히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태민이는 제가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하자 놀래서 듣다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으며 뭘 그런 걸 가지고 엄청 미안해하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다녀오라고 손가락으로 개찰구 안의 어느 장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방향을 쳐다보고 너무 놀라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건 바로 화장실이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에는 개찰구 안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놀라는 이유는 유럽에서 화장실 찾기란 정말 쉽지 않은 미션입니다. 화장실을 찾아도 유료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유료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지저분합니다. 길거리는 물론이고 백화점이나 쇼핑몰 같은 곳에도 각 층마다 화장실이 있는 경우가 드물어서 관광객은 아래층만 가보고 여기는 화장실이 없나 보다 라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욱이 파리의 지하철에는 화장실이 없고 그래서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이 많아서 지하철역에선 찌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저는 서울의 지하철이 너무나 깨끗하고 이상한 냄새도 나지 않아 정말 쾌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에 화장실이 있고 무료 개찰구 안쪽에 있다니 제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태민이에게 들은 바로는 지하철역에 따라 개찰구 바깥쪽에만 화장실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는 역무원에게 화장실에 갔다 오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개찰구를 통하지 않고 다른 출입구를 통해 다녀올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공중화장실은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시설도 너무 좋았고 밝고 깨끗했습니다. 청소 등의 관리가 잘 되어 있기도 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청결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휴지나 핸드소에 손소독제까지 놓여져 있었고 손을 닦은 후 말릴 수 있는 핸드드라이 기계까지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많은 게 갖추어진 화장실까지 제공하면서 어떻게 지하철 요금은 싸게 유지할 수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은 지하철뿐만 아니라 곳곳에 화장실이 많이 있고 전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과 비교하면 정말 화장실 인심이 후했고 그걸 한국인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하루만 살아본다면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제가 화장실에 놀라며 이야기를 하자 태민이도 자신이 파리에 가서 그랬다면서 정말 동의한다고 고개를 마구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태민이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태민이네 집은 엄청 높고 넓은 아파트 단지였고 입구가 마치 작은 성문 같았습니다. 단지 안으로 들어갔더니 공원이 멋진 정원처럼 잘 꾸며져 있고 작은 호수까지 있었습니다. 아파트 건물은 고급스러웠습니다. 건물의 자동문이 열리고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하자 아무도 없는데 엘리베이터 버튼이 눌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의아해하자 태민이는 사람이 들어온 걸 인식하고 자동으로 눌러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집으로 들어가자 태민이의 부모님이 저와 태민이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태민이의 부모님은 온화하고 다정해 보이셨습니다.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꼭 껴안고 기뻐하시더군요. 저에게도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시며 잘 와주었다고 프랑스어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태민이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정말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태민이의 집에는 프랑스에서도 부자들만 사용한다는 화장실 비데와 얼음 기능이 있는 고성능의 정수기까지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양문형 냉장고를 비롯해 김치 냉장고 등 냉장고가 총 3대나 있었고 집안의 온도와 습도를 저절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난방이나 공기청정기 그리고 가습기를 작동시키는 놀라운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태민이가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하자 태민이는 하하 웃으며 한국에서는 엄청난 부자가 아니어도 이 정도의 가전제품 정도는 구비해 놓고 있다는 믿기 힘든 말을 했습니다. 태민이의 어머니께서는 저희를 위해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습니다. 저는 불고기와 잡채가 신기하고 맛있었습니다.
불고기는 간장에 달짝지근하면서도 향기로운 냄새가 소고기에 잘 배어 있어서 맛있었습니다. 잡채는 각종 야채와 고기 등을 볶아서 간단히 간을 한 다음에 삶은 당면이라는 한국식 면과 잡채 소스를 넣고 섞는데 면이 탱글탱글하고 야채와 함께 먹으면 입안에서 다양한 식감을 즐길 수 있어서 신선했습니다. 저는 요리가 맛있어서 저녁밥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엄청나게 배가 불렀습니다. 배가 불러서 괴로워하는 저를 보고 태민이는 밤 산책이라도 나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딜 가자는 건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태민이를 따라 나간 저는 정말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태민이네 집에서 약간 걸어가면 하천이 있고 그 주위로 걷기 좋은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책로는 마치 대낮처럼 환하게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최고의 도시라고 꼽히는 곳에서도 만들어진 지 수십 년은 된 가로등이 서 있고 전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불이 계속해서 깜빡이는 일이 많습니다. 그마저도 켜주면 다행인데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밤이 돼도 불을 밝히지 않는 곳이 많고 따라서 사람들도 다 집으로 모습을 감추기 때문에 유럽의 밤거리는 해가 지면 완전히 어둠으로 뒤덮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환하게 가로등이 길을 비추고 있었고 사람들도 몰려나와 여유롭게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였으면 집에서 밥을 먹은 후 하루를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인데 여기는 마치 낮이 아닌가 하고 착각할 정도였어요. 한국만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이 산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유모차를 끌고 나온 부부도 있었습니다. 여자 혼자서 무선 이어폰을 끼고 주변을 경계하는 기색도 없이 여유롭게 조깅을 즐기고 스마트폰을 한 손에 들고 걷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에 여자와 아이들이 거리에 나와 있다니 유럽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인 남자들도 차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면 위험해서 밤에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이나 무선 이어폰을 유럽에서 무방비하게 들고 다니는 건 훔쳐가 달라고 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귀에 꽂고 있는 무선 이어폰도 뺏어가고 가방을 칼로 찢어서 물건을 훔쳐가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상상 자체를 하지 않는 듯해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이 아시아의 나라들 중 치안이 좋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모습은 제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자 태민이가 말했습니다. 자신도 유럽에 유학을 가기 전까지는 한국의 치안이나 인프라가 당연한 거라 생각했었는데 해외에 나가보자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한국에 오지 않고 계속 유럽에만 있었다면 이런 차원이 틀린 선진국이 있다는 걸 몰랐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밤에 깊은 생각에 잠겨 좀처럼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도착한 첫날이지만 한국은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 한국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한국이야말로 선진국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도 물론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예전의 선진국이고 한국은 후발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전철이 오고 스마트폰을 들고 편하게 걸을 수 있으며 쥐 같은 불결한 동물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인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외국에 나가보면 확실히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뢰가 높은 국가에서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추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을 더 성장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고 그래서 한국은 더더욱 편리하고 좋은 나라로 발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최신의 선진국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이 이제 더 이상 상식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놀라움을 제게 가져다 줄지 정말 두근거리면서 좀 살살 부탁드립니다 라는 기분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앙리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은 급속도의 발전을 이루어낸 나라입니다. 극도로 빈곤했던 시기도 있었고 다양한 세대가 다양한 단계를 경험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유럽이나 북미의 나라들이 선진국이고 우리는 아직 멀었다고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바라보면 한국은 이미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기존의 선진국들에서 감탄할 정도의 안전한 치안 상태와 훌륭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여행으로 자신의 상식이 바뀌는 걸 느꼈다는 프랑스 청년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매일매일을 감동적인 이야기로 채우고 싶은 감동 다이어리였습니다.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